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인 박쥐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의 흐름을 읽고 비행하는 유체 흐름 감지, 열 감지, 초음파 영상 탐지 같은 기술들을 박쥐가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박쥐는 급정지, 급출발, 급회전, 거꾸로 날기와 같은 고난이도의 비행도 척척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박쥐의 이런 비행의 비결은 날개에 난 미세한 털이라고 해요. 이 털은 날개 표면을 스쳐가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해 박쥐가 제대로 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박쥐의 이런 능력을 본따 난기류와 기타 비행의 걸림돌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박쥐의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흡혈박쥐들은 특별한 열감지 능력도 지녔다고 해요. 코 옆 피트 기관의 열감지 단백질을 통해 먹잇감을 찾는데요. 다른 척추동물의 열감지 단백질은 43도가 넘는 고열을 감지해 화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데 흡혈박쥐의 열감지 단백질은 30도일 때부터 반응한다고 해요. 먹잇감의 체온도 감지할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인 거죠. 박쥐는 열감지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내보낸다고 해요. 그 다음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고 방향을 설정해 길을 찾기도 하고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거죠. 초음파라고 하면 주파수가 높은 소리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말하는 거죠. 사실 박쥐의 시력은 아주 나쁘다고 해요. 어두운 곳에만 있다 보니 눈이 굳이 좋을 필요가 없어서 퇴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초음파는 제2의 눈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박쥐의 초음파는 물체를 단순히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3차원 초음파 영상 탐지기처럼 입체적으로 1mm 단위까지 인식할 만큼 정교하다고 해요. 때문에 시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셈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귀를 잘 못 움직이는데 박쥐 같은 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들을 수 있고 초음파를 코에서 발사하고 오는 걸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애물의 그러니까 거리하고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쥐의 눈을 대신하는 초음파 능력을 본따 현재 우리가 쓰는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해요. 레이더라고 하면 전파를 사방으로 보낸 다음 그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을 분석해 어떤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그 원리가 정말 초음파랑 비슷하네요. 레이더가 처음 개발된 건 제2차 세계대전쯤이었는데요. 1935년 영국 항공부가 과학자였던 로버트 왓슨 와트에게 살인광선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했다고 해요. 당시 독일에서는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살인광선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영국 정부가 직접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왓슨의 연구 결과 살인광선보다 전파를 연구해 레이더를 만드는 것이 군사력을 높이는 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에게 레이더 개발을 부탁했죠. 연구진은 박쥐가 어둠 속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전파를 포착하여 방향과 위치를 본능적으로 탐지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레이더를 개발해낸 거군요. 그렇게 개발된 레이더는 방어 체계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막강한 무기가 되었죠. 영국이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에 지지하는 것이나 독일 유보트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도 모두 레이더 덕분이었다고 해요. 박쥐가 세계의 역사를 뒤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박쥐의 이러한 특수한 능력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이죠.
앞으로 또 어떠한 박쥐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지 기대되네요. 혈액형이 아닌 몸속 박테리아로도 사람의 체질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박테리아라고 하면 지구 환경 어디에서나 살고 있는 매우 작고 가장 많이 번성한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이 박테리아는 인간의 몸속에 약 100조 개가 살고 있다고 해요. 인간 세포가 10조 개 정도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한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없애는 유익균과 장내 면역을 예민하게 만들어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으로 나뉠 수 있죠. 사실 몸속의 박테리아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그 수가 많다 보니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건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의 한 연구소 연구팀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덴마크, 일본, 미국 등 6개 나라 39명의 몸속에 사는 1151종의 박테리아 유전자를 분석한 거예요. 그 결과 몸 안에서 지배적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가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 루미노코쿠스 이렇게 3가지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이 3가지 박테리아 중 어떤 박테리아가 장의 과반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장 유형이 결정되는데요. 이렇게 지배적 박테리아를 기준으로 체질을 분류하는 걸 장형에 따른 분류라고 부르죠. 박테로이데스는 가장 잘 알려진 장내 박테리아로 최대 조직을 자랑한다고 해요. 탄수화물 소화의 달인인 이들은 필요에 따라 모든 소화 요소를 척척 만들 수 있대요.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든 샐러드로 배를 채우든 박테로이데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소화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박테로이데스는 육류와 포화지방산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시지 같은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의 장에 특히 박테로이데스가 많다고 해요. 또 다른 박테리아인 프레보텔라는 주로 채식주의자들에게서만 나타나지만 고기를 적게 먹는 사람이나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의 장에서도 종종 나타난다고 하죠. 프레보텔라는 일을 하면 삶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황화물 가스가 배출된다고 해요. 가스가 차 수시로 배가 아픈 사람은 장 속에 부지런히 일하는 프레보텔라를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루미노코쿠스가 좋아하는 먹이는 식물성 세포이고 이들의 동료는 점막에 구멍을 내고 당을 아주 빨리 흡수하는 아커만시아 박테리아라고 해요. 루미노코쿠스는 피를 생산할 때 필요한 헤모글로빈을 만든다고 해요. 이러한 박테리아는 혈액형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결정된 확률이 높다고 해요.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세상을 나올 때 그 미생물의 샤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엄마 모유를 이제 먹기 시작할 때 엄마의 몸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이 아기한테 이제 옮겨져서 아기 미생물 그 미생물 집단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기의 면역 시스템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소화기관도 따라서 성숙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알고 있듯이 머지않아 자신의 장형도 알고 사는 세상이 된다면 대장이나 위에 생긴 병을 치료할 때 어떤 박테리아를 많이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그에 맞는 체질별 치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장형 박테리아는 사람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혈액형처럼 평생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 운동 여부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몸속 박테리아에 대해 알므로써 우리 몸을 보다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은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이 발명품들 중에는 우연으로 빚어지거나
실수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가 많이 흔하게 쓰는 접착식 메모지는 우연한 계기로 발명되었죠. 1970년 한 접착제 회사에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초강력 접착제를 연구했으나 실패했다고 해요. 원료 배합의 잘못으로 너무 쉽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4년 후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표시하려고 꽂아두었던 메모지가 쏟아져 내려 당황하는 동료들을 본 스펜서는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메모지가 없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4년 전의 실패를 떠올린 것이죠. 그것이 접착식 메모지의 시초가 됐다고 해요. 청진기도 이와 유사한 우연한 계기로 탄생됐죠. 프랑스 의사였던 라이네크에게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한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의사들은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나 폐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방식이나 손으로 두드려 나타나는 소리의 반응으로 진찰하는 방식인 타진을 이용했는데요. 여성 환자의 풍만한 몸매로 타진이나 촉진이 어려웠고 젊은 여성의 가슴에 귀를 대는 것도 난감했던 거죠. 이에 난감해하던 라이네크는 아이들이 긴 나무대롱을 귀에 걸고 서로 놀던 장면을 보고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요. 그는 곧 종이를 말아 한쪽은 여성의 가슴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귀에 댔죠. 그러자 선명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원통형이었던 라이네크의 청진기는 점차 개량되어 오늘날과 같이 양쪽 귀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요. 우연한 순간에 탄생한 발명품으로는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안전유리도 들 수 있죠. 안전유리는 깨져도 유리 파편이 흩어져 튀지 않고 금만간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이 유리가 발명되는 순간에도 숨겨진 비화가 있죠.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어느 날 우연히 자동차 충돌 사고를 목격했죠. 두 자동차의 창유리는 박살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에 찔려 치명적인 중상을 입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베네딕투스는 어떤 충격에도 산산조각 나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베네딕투스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고 베네딕투스의 애완 고양이가 실험실을 돌아다니다가 선반 위에 플라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죠. 깨진 플라스크를 치우다 베네딕투스는 산산조각이 난 플라스크들 사이에서 금만간 채 모양이 그대로 있는 플라스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병에 셀룰로이드 용액을 담아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이렇게 해서 발명된 안전유리는 자동차 창유리는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며 유리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죠. 오늘날 자동차 타이어, 구명보트, 벨트 및 각종 부속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무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고무나무의 수액을 모아서 만드는 천연고무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냄새가 많이 나고 날이 더우면 녹아버리는 성질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고 해요. 이러한 천연고무의 결점을 없애고 지금처럼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 고무의 제조 방법이 알려진 것은 찰스 구디어라는 미국인 덕분이라고 해요. 하루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씨름을 하다가 실수로 고무 덩어리를 난로 위에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무는 녹지 않고 약간 그슬리기만 했는데 더 단단하고 탄성이 있는 물질로 변한 걸 발견한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구디어는 고무에 황을 섞어서 적당한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하면 고무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군요. 이러한 사례들을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신들이 달성하려던 목표를 향한 부단한 노력과 끈기,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꼼꼼함. 이러한 것들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내는 압력밥솥. 주방에서 많이 쓰죠. 이 가정용 압력밥솥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니 파팽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파팽이 내놓은 압력밥솥의 구조는 압력솥 그 자체로 단단하게 밀폐할 수 있는 덮개와 불필요한 증기를 날려보내기 위한 안전핀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압력밥솥은 어떤 원리로 요리가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음식물은 끓는 물에서 조리하므로 1기압, 약 100도씨의 물이면 조리가 되죠. 그런데 액체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액체에 끓는 점은 압력이 낮으면 낮아지고 압력이 높으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 솥 속의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압력이 높아지도록 해 끓는 점을 높인 것이 압력밥솥이죠. 대부분의 압력밥솥은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은 1.2기압 정도로 높여 물이 약 120도에서 끓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끓는 점이 높아져 잘 익지 않은 음식을 조리하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열이 음식물로 전달되어 더 빨리 요리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압력밥솥의 구조를 살펴보면 솥뚜껑과 솥 사이에 고무를 끼우고 나사를 조여서 증기가 새지 않게 되어 있죠. 뚜껑 위쪽에는 압력추가 구멍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 안전장치도 부착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압력솥과 유사한 장치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바로 가마솥이죠. 가마솥의 솥뚜껑은 솥 전체 무게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무거운데요. 따라서 수증기가 솥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여 내부 압력이 대기압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압력밥솥과 동일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학 원리는 우리가 음식을 데울 때 편하게 쓰는 전자레인지에도 숨겨져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레이더 기술자인 퍼시 스펜서가 레이더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실험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먹다 두었던 초콜릿이 녹은 사실을 발견하고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게 됐다고 해요.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아주 짧은 전자파죠. 이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24억 5천만 번이나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은 음식에 마이크로파가 지나면서 음식물에 포함된 물 분자가 정신없이 이쪽 저쪽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리고 주위의 물 분자와 이리저리 부딪혀 열이 발생하고 음식이 익게 되는 거죠. 전자레인지에서 그릇을 꺼냈을 때 그릇이 따뜻해져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로파에 의해 데워진 음식물의 온도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전자레인지에는 금속 성분의 그릇이나 호일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를 금속이 반사하거나 집중시켜 스파크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압력밥솥부터 전자레인지까지 이렇게 보니 요리도 과학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주방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주방기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